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86만원이고요. 마이너스 4만원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매매를 하루 쉬었고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시장 그 불안감 이렇게 해서 하루 그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해서 금요일날 매매를 쉬었고, 그 다음 이제 현금 100%였기 때문에요. 목요일날 제가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방송할 때 오늘은 지수가 많이 빠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하루 쉬어버렸기 때문에 이 분위기 파악도 좀 할 겸 해가지고 한 종목에 1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그 단타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몇 종목 건드려 봤는데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잘 안 되더라고요. 매수하고 나니까 자꾸 힘이 없으니까 뒤에 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로 수수료 날리고 뭐 조금씩 이렇게 손절 바로바로 팍팍 해가지고 한 4만원 정도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을 다 정리했습니다. 현금 100%로 다시. 왜냐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 보입니다. 많이.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럴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점 확인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점 확인될 때까지는 오버 없이 그냥 그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제가 염려했던 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 베이징 봉쇄 나오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제가 봤던 그 악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상하이에 이어 중국 수도 베이징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의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중국 뉴스가 정확히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정확한 판단은 잘 안 되는데, 상하이가 지금 봉쇄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게 그 봉쇄하고 나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베이징에서 30명을 넘겼다는 뉴스 아침에 본 것 같고, 주말 동안의 뉴스에. 그래서 이 봉쇄 조치가 중국은 그냥 그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생기면 그 지역 안에 확진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봉쇄해놓고 계속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해갖고 확진자가 0명 되면 풀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봉쇄해서 먹히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워낙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왔다 이 얘기는 그 사람하고 접촉했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전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2차 3차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 사람 살고 있는 지역을 봉쇄한다고 해가지고 그 확진자가 여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봉쇄하는 순간에 벌써 하면 이 사람하고 접촉해,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차 타고 일하러도 다니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움직인 그 범위에 있는 곳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봉쇄해도 이미 빠져나가 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봉쇄한다고 해가지고 확진자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오미크론은 델타까지는 그게 먹혔다는 얘기예요. 봉쇄해가지고 그 전염 속도가 느리니까 봉쇄해서 확진자가 전파되지 않도록 봉쇄해서 뭐 한 달 정도만 버티면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K방역 깔아주는 K방역도 40만 50만씩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걸 제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중국이 이건 성공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 못한다면 봉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상하이가 봉쇄했는데 지금 베이징 수도까지 지금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이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봉쇄해갖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 먹을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경제는 오죽하게 공장 같은 거 다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악재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뉴스 떴길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베이징이 한 30명 넘겼다는 뉴스를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봉쇄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 일부 봉쇄해갖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럼 베이징 전체를 봉쇄해버릴 건데 이건 엄청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위기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풀어가지고 그 면역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은 걸려도 중증도가 약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로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 한번 전파되고 나서 그 면역이 형성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봉쇄해가지고 아예 안 걸리게 한다 그러면 중국은
우한은 빼고 나머지 그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감염이 전혀 안 된 사람들만 잔뜩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 신선한 먹이들이 지금 쫙 널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촉만 되면 바로 그냥 감염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봉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국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가 난리가 나겠죠. 지금 뉴스 나온 김에 이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보면 5%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제가 아침 방송할 때도 이 부분 걱정된다고 했는데요.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이탈하고도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베이징 봉쇄됐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더 빠져버립니다. 지금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들어올리고 이 상태로 만약 끝나버린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압력을 하락 압박을 줄 수 있다. 이거 좀 꼬리 달고 이렇게 좀 들어 올려주면 다행인데 이건 못 들어 올리면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악재 두 가지 중에 지금 악재가 세 가지입니다. 큰 악재가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중국 봉쇄 이 부분이 여전히 그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 금요일 날 미증시가 하락을 해버렸는데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발언한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이게 그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5월달에 0.5포인트 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계속 인상을 시켜야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냥 5월달에 0.5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0.2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충격이 적을 건데 0.5포인트 하고 나서 그 다음 계속 추가로 0.5포인트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그 악재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0.5포인트 하고 나면 이제 그 5월달에 금리 인상 하고 나면 재료 노출 이렇게 해갖고 반등할 수가 있을 건데 그 다음 6월달에 또 0.5포인트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악재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니까 매도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지금 밀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금요일날 미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급격한 인상, 긴축 부분에 대한 악재로 해서 빠졌는데요. 좀 특이했던 거는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보통 나스닥만 빠지는데 다우지수까지 같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오늘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나스닥 보시면 그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적게 빠졌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뒤로 밀어버렸죠. 지금 국내 증시하고 물론 이제 차트가 똑같은 모양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보시면 오늘 거 빼고 보시면은요 미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증시는 목요일에 벌써 음봉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금요일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밀렸는데 이 지금 금요일날 우리 증시는 선방을 했거든요. 꼬리다고 들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오늘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 갭으로 떨어져 갖고 뒤로 밀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이런 그림인데요. 하락하고 나서 못 들어 올리고 뒤로 밀리게 됐을 경우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재 세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 부분 지금 계속 그 영향을 주고 있고 중국이 봉쇄 조치 지금 뉴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악재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협상 쪽으로 가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잘 왜냐하면 러시아에서는 협상안을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이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적 없다 이래 버렸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협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그 좀 생각이 정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상당히 악재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 혹은 뭐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을 격퇴해 갖고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건 특히나 우리나라 같으면 외세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좋은 사람, 러시아는 나쁜 놈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주식 입장에서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식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가 우위를 가지는 게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점령은 아니잖아요. 돈바스 지역하고 그다음 그 마리우폴을 해가지고 크림반도까지 이쪽 지역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버리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는 러시아를 몰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협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로 간에 합의를 봐가지고 특히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인들이 이주를 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옛날 소비에트 연방 때 이주를 해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하고 이 민족이 틀리니까요. 러시아 쪽 사람이니까 우크라이나 땅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하고 합쳐지기가 싫어서 반군으로 해갖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들어가고 돈바스 지역을 다시 점령한다는 게 이 좀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들어오기 전부터 여기는 반군들이 그 러시아계 사람들이 반군으로 우크라이나 군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땅은 우크라이나 땅일지 몰라도 경계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여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을 다 밀어내고 영토를 회복해버린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를 쭉 들어보면은 러시아가 마리우폴도 거의 점령한 것 같고 돈바스 지역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선이 너무 아래쪽에서 길죠. 동쪽에서 거의 남쪽 중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긴 전선이기 때문에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중간중간에 게릴라전으로 지금 계속 끊으면 러시아가 여기를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가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 이게 정치에 상당히 악재라고 봐요. 러시아가 불리해지면 러시아가 항복하고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안 되겠으면 뭐 화학탄을 쓰든지 좀 더 강력한 무기로 초토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쟁의 양상이 좀 더 과격해지고 그 경제에 더 타격을 심각하게 줄 수 있는 그 유럽 쪽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대립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치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 그다음 금리 인상 부분, 물가가 계속 높은 게 물가 높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곡창지대 곡물 세계 4위 뭐 곡창지대인가 그런데 곡물 생산을 못하죠. 생산만 못하는 게 아니고 파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수확하는데 파종도 못할 겁니다. 총 들고 싸우느라고 그 농부가 일할 그 상황이 안 되죠.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하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씨앗을 못 뿌렸으니까 당연히 수확을 못하겠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앞으로 계속 이 곡물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또 지금 뭐 가뭄이 심하고 우리나라도 가뭄이 상당히 심하죠.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떨어지는 데다가 곡창지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곡물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봉쇄 조치를 하게 되면 어떤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적인 그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정시 최악의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해갖고 잡으면 됩니다. 그 디플레이션은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주면 돼요. 낮춰주면 돈이 풀리니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되게 높은데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는데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방에 두 개를 다 못 잡거든요.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는데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가 버리니까 돈은 못 풀죠. 그럼 그 물가가 높은 걸 잡기 위해서 돈을 회수해 버리면 경기가 침체하는데 돈까지 없으면 사람들이 쓸 돈이 더 줄어드니까 더 침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먼저 잡고 다음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특히나 이게 지금 전쟁이라든가 봉쇄 조치 이런 건 그 예측 불가기 때문에 그 연준이나 어떤 금융 당국에서 그
정책을 펴가지고 경제를 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워낙 장기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각국의 문제점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다 돈 풀어가지고 그냥 그 거품으로 지탱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제가 그걸 뭐 보는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부채가 잔뜩 늘어난 상황이 돼 있을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냥 경제를 지탱시켜 놨기 때문에 이 상황이 거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이 거품이 꺼지면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외국인이 1,300억 정도, 기관이 1,2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매도로 해서 빠졌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급락했으니까 덜 올리겠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만약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추가로 더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워낙 그 동학개미 힘이 좋아가지고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와서 들어올리긴 하는데 시장이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5분봉인데요.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들어올리려는 시도가 몇 번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워낙 빠지니까 밀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현재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뭐 빠졌다가 들어올리던 어떤 바닥이 확인되는 느낌,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 없이 밑으로 밀려버리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졌다가 들어올리든지 아니면 갭으로 떴다가 양봉으로 들어올리든지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자꾸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그 정도로만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비해서는 중국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도 지금 많이 빠졌죠. 빠졌고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5% 이상 빠져버렸는데요. 이 흐름보다는 국내 증시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일본 증시도 지금 선방하고 있죠. 일본 증시하고 그다음 국내 증시가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증시나 중국 증시가 계속 빠지게 되면 못 버티고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위험 관리하면서 특히나 뭐 미수 이런 거 쓰지 말고 최대한 좀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자신 없어서 그냥 그 장 끝날 때 다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이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팔아놓고 그다음 장중에 상황 봐서 시장이 바닥이 확인된다 싶을 때 짧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대충 요 정도로 하고요. 안 좋은 이야기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관망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가만 놀기만 해가지고 몇 종목 건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침에 봤을 때 가장 강했던 거는 식품 관련주들요. 제일 먼저 지금 들어간 게 고려산업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게 고려산업이 식용유가 되나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게 팜유 있나? 볼까요? 옥수수, 뭐 대두박 제품의 원재료 수입하고 하니까 이 팜유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얘가 점상 들어갔고 그다음 그 팜유하면 또 제시케미칼이죠. 이 종목 오일팜 뭐 어쩌고 저쩌고 농장 인수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에 그 팜 농장을 인수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름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기름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뉴스였을 겁니다. 아마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신성홀딩스 이 종목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곡물하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 팜스토리 이 종목도 들어갔고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 종목은 한참 하다가 들어갔고 그다음 샘표 이도 뭐 간장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 사료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현대사료가 약간 밀렸고, 그다음 한일사료는 쭉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려갖고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여기서 보자면 거의 2,500원짜리인데 16,000원까지 가버렸네요. 4,000원짜리로 치고 하더라도 지금 16,000원이면 4배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현대사료는 2만원짜리라고 치더라도 거의 17만원 정도 올라갔죠. 이것도 거의 한 9배나 10배 갔겠네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니까 오늘 조금 이제 고점 느낌이 살짝 납니다. 누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수산주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사두시푸드. 이게 참 어렵죠. 저도 이 종목, 이날 들어가서 밀릴 때 손절했던 종목인데, 뒤로 밀었다가 땡길 때 또 강하게 땡겨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 잡기가, 그러니까, 갭 상승할 때 이럴 때는 웬만하면 조심해야 되고, 어느 정도 밀리고 나서 돌릴 때 이때 들어가면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 관련주들이 대거 강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잘못 잡았는데요. 이 팜스토리하고 그 다음 대봉 LS 이 종목도 이건 이제 물고기 사료 뭐 이런 쪽이거든요. 물고기 사료하고 그 다음 얘도 무슨 팜류 이쪽하고 약간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하고 팜스토리하고 이 중에 하나 잡으려고, 오늘 곡물 관련주가 식품 관련주가 워낙 강하길래 하나 잡아보려고 팜스토리 분봉 보시면 아침에 쫙 올라갔다가 꺾이길래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잡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싹 올라가 버려갖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못 잡아가지고 포기하고 그 다음 대봉 LS를 꺾였다가 다시 들어 올리길래 여기서 잡았는데 이게 뒤로 밀려갖고 손절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벌써 한번 끌어올리다가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물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뒤로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여기서 잡아갖고 손절 한번 하고요. 여기 손실 조금 났었고요. 그 다음 건드렸던 게 한국가구입니다. 식품 관련주 다음에 오늘 또 강했던 테마가 재건축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일성건설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한 7.6% 올라갔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원정학개발 이 종목하고 그 다음 이건 건설회사고 가구 쪽에는 제가 봤을 때 한국가구가 제일 좋을 가장 대장격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제가 한번 매매해가지고 시간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왔었는데요. 일부 시간에서 정리했고 나머지는 뭐 약간 하락할 때 정리하고 해가지고 거의 뭐 남기지도 못하고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빠졌는데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했다가 약간 오를 때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 덕신하우징도 잡았었는데 뒤로 밀려갖고 손절했습니다. 어디에서 잡았냐면 2,595원 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잡았는데 올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마지막에 손절했습니다. 오버하기 싫어가지고 종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 좀 났었고요. 뭐 대충 그런 식으로 가구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주들이 아마 뉴스가 인수위 측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강한 느낌이 들었는데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또 강했던 게 안내비비 강했습니다. 안철수 관련주. 요건 아침에 제가 그냥 바로 매수할까 고민하다가 참았는데 이게 진짜 강하게 올라가네요. 이건 아마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러죠? 탄핵한다 그러나요? 당에서 당윤리위원회인가 뭐 재수하고 어쩌고 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성접대 관련한 걸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주말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에서 쫓겨나게 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또 그 약간 이쪽에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뭘 끌어올리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가보니까 총리 관련해서 올라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올라간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안철수 위원장이 그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거든요.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때 한번 설명했는데 그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임명되면 안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신탁 맡겨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게 이제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주식을 다 매수를 하면 외국인들이 일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안랩이란 회사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런 의미로 끌어올렸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안 하겠다 해버렸죠. 고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 안 하겠다 해버리니까 이제 꽝 돼버려가지고 쭉 밀렸는데요. 지금 오늘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인준을 거부해버렸죠. 왜냐면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청문회 못 하겠다 이러고 지금 그 보이콧 해버렸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대충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뭐 수임료를 받는 게 좀 많이 받았다. 20억인가 뭐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료로 소명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총리 지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총리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다시 그 안철수 총리 카드가 다시 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때 올라갔던 이게 그대로 느낌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이제 17%밖에 안 되죠. 여기서 한 20% 가까이 갔었는데 24%인가 갔었는데 아침에 이때까지만 한 12% 정도 될 때만 해도 이 뉴스 가지고 뭐 이렇게 강하게 갈 거 있나 그랬는데 한 24% 갈 때는 어떻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침에 이거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매수해놨으면 이 대박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학습 효과죠.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하실 것 같거든요. 하라 그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신탁하기 안 쉽습니다. 안내 주식을 매각한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위원장은 총리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안 맞고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안 맞는다 그래버리면 이게 또 다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강했다 이런 의미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원전 관련주 중에 오늘 서전 기전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실적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얘는 아닌 것 같고 대장은 역시나 한신기계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강하게 쫙 올라가다가 끌어올리다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이거 한 10% 가까이 갔었나? 갔다 뒤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대체로 이런 느낌입니다. 확 끌어올리다가 따라 들어오면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 미국 선물지수도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가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세력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홀딩하고 넘어가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나면 바로 팔아갖고 정리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 재건축 관련해서도 이 흐름 보시면 다른 거는 뭐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그 재건축 관련해서 이건홀딩스 보시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쫙 해가지고 한 10% 정도까지 쫙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5분봉인데요. 10%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5분봉 그 다음 5분봉에 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7%는 뒤로 밀려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끌어올리다가 이걸 끌어올려서 위로 올려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끌어올렸다가 만약에 미증시 겁나게 갖고 투매 나와버리면은 독박스니까 끌어올리다가 바로 매도해버리면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털어먹기 딱 좋은 이런 흐름들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거 보시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갔는데 시장이 꺾이니까 한 7% 정도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제가 지켜보고 있냐면 시장이 안 좋아서 얘가 계속 밀리면 노리고 있다가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 올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매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려고 이걸 관심 종목에 둔 게 아니고 이 종목은 그 제가 올라갈 때 이거 잡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매물대를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했는데 이런 종목이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오면은 또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적어도 지금 줄 거는 자리 이 정도 오면 한번 매수해주면 시장이 좋아진다면 매수해주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갖고 못 샀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노리기 딱 좋은 그러니까 급등해 가지고 못 잡았는데 쭉 내려오면 이제 가격이 사지니까요.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다 이런 느낌으로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도 올라갈 때 못 잡았죠. 근데 지금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내려오면 다시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쪽 저쪽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뭐 오늘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정리하면은 식품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상승했었고, 그 다음 재건축 관련한 쪽에 뉴스가 한번 돈 것 같고요. 그 다음 원전 쪽도 여전히 살아있는 느낌이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이제 올라가겠죠. 시장이 그 상승으로 전환한다면 이런 종목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조금 그 개인적으로 비춥니다. 이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제가 봤을 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안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